가을 지하련 지음. 서쪽으로 트인 창엔 두꺼운 카텐을 내려쳤는데도 어느 틈으론지 쨍쨍한 가을 볕살이 테이블 위로 작다구니를 긋고는 바둘바둘 사물거린다. 분명 가을인게 손을 마주잡고 비벼봐도 얼굴을 쓰다마 봐도 어째 보송하고 매끼인한 것이 제법 상글한 기분이고, 또 남쪽 창가 쪽으로 가서 바깥을 내다볼라 치면 전후 좌우로 높이 고여올린 빌딩 우마다 푸르게 아삼거리는 하늘이 무척 높고 해사하다. 오후 6시다. 사내에서 일 잘하기로 유명한 강군이 참다 못해 손가방을 챙긴다. 뒤에 나오시겠어요? 먼저 갑시다. 뒤를 이어 김군도 따라 일어섰다. 마지막으로 여사원 은희가 나간 후 실내는 한층 더 호젓하다. 석재는 이제 막 강군의 "난 먼저 갑니다" 해야 할 말을 "뒤에 나오겠소?" 하고 묻던 것이 역시 속으로 우스웠으나, 이 정당하고도 남는 먼저 가겠다는 말을 항상 똑똑히 못하는 강군의 성격에도 그는 전처럼 고지식이 웃어지지가 않았다. 담배를 붙여 문 채 테이블 위에 펼쳐있는 원고들을 정돈하고 있으려니 아침 낮을 정희에게서 온 편지의 내용이 다시금 머리에 떠오른다. 역시 그리 유쾌치 못한 사실이다. 그러나 단순히 불쾌한 것이 아니라 불쾌한 감정 그 뒤에 오는 꽤 맹랑하고도 해괴한 야릇한 감정을 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종래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은 오늘 종일 그는 이것과 신경이를 했는지도 모른다. 정혜라면 물론 아내와 제일 친하던 동무다. 뿐만 아니라 아내 생전에 이 이상한 처신으로 아내를 곤란케 한 사람이고, 또 석재 자신을 두고 말해도 이 여자로 해서 대단 난처한 경우는 겪었을 망정 참 한 번도 이 여자의 행동을 즐겨 받아들인 적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더욱 유감된 것은 이 여자의 그 후 행방이다. 듣는 바에 의하면 여자는 그 후 결혼을 했으나 곧 이혼을 했다는 것이고, 이혼한 후엔 그 소위 연애 관계가 무척 번거스러워 그의 아는 사람도 여기 관계된 몇 사람이 있다고 한다. 일이 되면 이건 그로써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으려니와 불쾌하다니 그 정도를 넘고도 남는다. 또 사람의 기억이란 꽤 야속하게 되어서 사랑하는 아내와의 모든 것도 3년이 지난 오늘엔 때로 구름을 바라보듯 묘연하거든. 항차 정이란 여자와의 지난 날이 지금껏 그의 머릿속에 자리를 잡고 남아있을 턱이 없다. 이러한 오늘에 다시 편지를 보내고 만나자니, 만나 소용없단 것을 이 편보다 저 편이 더 잘 알면서 만나자니, 이제 그에게 여자란 대상이 다시금 알 수 없어지는 것도, 또 이 여자가 가지는 바 그 풍속이 더욱 오리무중인 것도
사실은 무리가 아닐지 모른다. 담배를 든 채 손이 따가워 오도록 여전히 그는 망설이고 있었다. 맞은편에 걸린 시계가 어느새 7시를 가르친다. 지금 곧 일어서 간다고 해도 30분은 걸릴 것. 그는 일종 초조한 것도 같고 허전한 것도 같은 우스운 심사를 경험하는 것이었으나 여전히 쉽사리 일어서려곤 않는다. 점점 실내가 캄캄우레해오고 뿜어내는 연기가 아삼아삼 가라앉는 것 같다. 그는 끝내 일어섰다. 그러나 이렇다고 뭘 이제서야 정혜를 만나려 가는 것은 아니다. 거리에 나서도 역시 황혼이고 가을이다. 아직 낙엽이 아니건만 가로수는 낙엽처럼 소군되고 행인들의 그림자도 어째 어설픈 것만 같다. 문득 죽은 아내가 생각힌다. 순간 그는 정말 안타까운 고독과 슬픔을 자기에게서도 아내에게서도 아닌 먼 곳에서 느끼며 총독부 앞 큰 길을 그냥 걸었다. 바로 집으로 가자면 광화문 통해서 효자정으로 가는 전차를 타야 했으나 그는 어쩐지 걷고 싶었다. 바람이 불되 5월의 바람처럼 변덕스럽지도 않고 또 겨울바람처럼 광폭하지 않아서 좋았다기보다 얼굴에 다 조금도 차지 않으나 그러나 추억처럼 싸늘한 가을바람은 또한 추억처럼 다정하기도 해서 그는 정다웠다. 조금 후 그는 경복궁 끼고 올라 걷고 있었다. 물론 이 길로 자꾸 가노라면 오늘 정혜가 약속한 장소가 나오는 것을 그는 모르는 배 아니나 거진 1시간 반이나 넘은 지금까지 여자가 기다리고 앉았으리라고는 더욱 자기로서 이것을 기대하고 이 길을 잡은 것은 결코 아니다. 거저 무료해서 지향 없는 발길이었고 또 소란한 길보다 호젓한 길을 취한 것뿐이다. 그는 되도록 담 밑으로 닦아 효자정으로 넘어가는 돌침대를 밟으면서 다시금 자기 마음을 의심해 본다. 생각하면 이제 이르도록 지향 없는 마음의 소치가 기실 정혜에게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하기야 정혜가 아내와 가장 친했던 동무란 점에서 혹 정혜로 인해 아내를 생각하게 될 수 있을 게고 또 전에라도 그는 이렇게 아내를 생각게 되면 곧잘 지향 없어지는 것이 버릇이었지만 이렇다고 한데도 이제 정혜로 인해 아내를 생각게 된 것이 정말이라면 어쩐지 그는 죄스럽다. 설사 이곳에 아무리 꺼림없는 대답이 있다 친데도 그는 웬일인지 이것으로 마음이 무사해지지가 않는다. 생각이 이렇게 기울수록 그는 마음속으로 막연한 가책까지 느끼는 것이었으나 그러나 알 수 없는 것은 이와 동시에 거의 무책임하리만큼 자꾸 어두워지려는 자기 마음이다. 마침내 그는 달리듯 층대를 밟기 시작했다. 그러나 길이 차차 말쑥한 신장로로 변해왔을 때
역시 그의 눈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경무대 쪽 솔밭길을 더듬었다. 물론 정예가 있을 리 없다. 그는 처음부터도 그러했고 또 솔밭 쪽으로 눈을 가져갈 순간에도 그곳에 정예가 있으리라고는 아여 생각지 않았으나 순간 이상하게도 일정 열 없은 정이 이제 막 층대를 급히 달린 피곤을 한꺼번에 몰아온 것처럼 그는 끝내 제법 잡초가 우거진 솔밭에로 가 자리를 잡고 말았다. 이상한 피곤과 함께 일종 자조적인 허망한 심사를 겪으면서 그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벌써 4년 전 일이다. 어느 날 그는 모유가 부족한데 돼지 발이 좋다는 말을 어떤 친구에게서 들었는지라 사엘 나오는 대로 곧 태평통을 들러 이것을 찾아봤으나 마침 잊지 않았다. 그래서 돼지발도 돼지고기일 바에야 살태민들 어떨라고 살코기 2군을 사서 들고는 바른 길로 집으로 왔다. 그랬는데 마침 안방에 손님이 온 모양 같아서 고기는 심부름하는 아이에게 준 후 자기 방으로 들어오고 말았다. 곧 아내가 건너와서 그는 지금 온 손님이 바로 정혜라는 여자인 줄 알았다. 그는 이 여자와 전부터 안면이 있는 건 아니다. 단지 평소 아내가 입버릇처럼 모으고 칭찬을 많이 했고 또 흔히 부부간 말다툼이라도 있든지 혹은 뭐가 맛 같지가 않아서 짜증이라도 날 땐 곧잘 나도 정혜처럼 공부나 할걸 하고 애매한 말을 해서 정말 그의 골을 올려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그는 정혜가 네 집 딸인데 무슨 학교를 다니는 것까지 또 그 얼굴이 검고 흰 것까지 키가 적고 큰 것까지 적어도 아내가 전하는 바 그대로는 제법 살피살피 다 알고 있는 터이다. 그는 자기 방에서 혼자 저녁을 치른 후 신문을 들치고 있으려니 무슨 영문인지 제법 번거로운 웃음을 터놓으면서 아내가 문을 열었다. 왜들 야단이냐고 그가 물어볼 나위도 없이 손님 오신대요 하고 아내가 들어선다. 뒤를 따라 정혜도 들어섰다. 그는 하도 아내가 자랑한 끝이라 어찌 좀 당황하기도 했으나 또 달리는 하도 많이 칭찬을 했기에 더 침착하게 일어 맞은 셈이다. 과연 처음 보아 아내가 말한 그대로 별로 틀림이 없었다. 살빛은 그리 흰 폭이 아니었으나 무천 결이 고왔고 더욱 눈이 이상한 광채를 뿜는 것처럼 몹시 총명한 느낌까지 주었다. 단지 그가 상상한 바와 다소 어긋난 점이 있었다면 그는 막연하게 정혜란 여자도 자기 아내처럼 섬약하고 천진해서 그저 귀여운 여자일 게라고 생각했던 것이 정혜는 아내보다 훨씬 그늘이 있는 뭔지 꽤 맹렬한 일면이 있을 것 같은 것이 첫째 달렸고 또 조금도 천진하지 못한 느낌이었다. 그가 처음 받은 인상이 이러했고 또 이래서
그도 제법 옷깃을 여미어 정색하고 대한 때문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두 사람은 터놓고 무슨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다. 그저 몸이 편찮아서 귀향했다는 아내 말에 안 됐습니다. 빨리 치료를 하셔야죠. 하고 그가 말을 받았을 정도였다. 이날 정예가 돌아간 후 아내는 그의 별미 적은 곳을 나무랬다. 왜 그렇게 재미가 없대요? 그 애가 남이 남자하고 인사는 하는 줄 아오? 남 기껏 소개를 해놓으니까 이야기 한마디 없이 옆에서 딱 하다니 난 처음 봤어. 이제 걔 우리 집에 다신 안 올 테니 난 뭘로? 하고는 겁한 화를 내다시피 했다. 처음 만난 사람하고 무슨 이야기가 그렇게 많아야 하느냐고 암만 말을 해도 아내는 영 듣지를 않았다. 이래서 결국은 별 대단치도 않은 동무가 왜 야단이냐고 짐짓 핀잔을 주게 되었고, 일이 되자니 아내는 뭐가 더 억울한 것처럼 더욱 자랑을 늘어놓은 셈이다. 본시 여자란 이 얘기를 내놓기 시작하면 나중엔 흔히 제 바람에 넘어가기가 쉬운 것인지, 아내도 처음엔 얌전하다느니 재주가 있다느니 또 몹시 다정한 사람이라는 둥 그야말로 순전한 자랑만이던 것이 차차 웬만한 남자는 바로 보지도 않는다는 둥, 가령 누구를 사랑할 경우라도 무사한 편보다는 까다로운 편을 택하는 성격이라는 둥, 아무튼 본인을 위해 하지 않아도 좋을 말까지 삼갈 줄을 몰랐다. 이래서 그도 제법 코대답으로 듣긴 했으나 끝내 그 대단한 여자로군 하고 피식이 웃기까지 했다. 이 모양으로 기껏 아내의 자랑으로부터 새로이 얻은 지식이란 불행히 그에게 별 보람이 없어서 결국 그리 유쾌치 못한 취미를 가진 위태로운 여자로밖엔 별로 남을 게 없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도 아내는 이따금 그에게 탓을 했기에 나중에 그도 정말 안 오나보다 하고는 일종 우습게 섭섭한 것 같은 혹은 미안한 것 같은 생각을 가지기도 했으나 아내의 예상한 바와는 달리 그 후 며칠이 못 가 정혜는 다시 왔던 상 싶다. 차차 실록이 짙어오고 꽃이 피고 할 때쯤 해선 그도 두 사람 틈에 끼어 제법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거리를 돌아다니 적이 한두 번은 없지도 않으나 그는 역시 무심하려 했다. 정혜는 처음 받은 인상과 같이 비교적 과묵한 편이었다. 조금도 명랑하지 않을 뿐더러 몸이 성차나 그런지는 몰라도 이따금 이상하게 허망스런 얼굴을 가지기도 해서 이것이 그의 일종 퇴폐적인 애착을 끌기도 했으나, 그러나 어쩐지 이러한 한꺼풀 밑엔 짙은 원색과도 같은 꽤 섬찟한 무엇이 꼭 있을 것만 같았다. 그가 우정 저편의 존재를 무시한 때가 정혜에게서 이러한 것을 본 때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는 이 분명히 무슨 허방이 있을 것 같은 근억엔 역부로 가까워지기를 꺼려했다고 지금도 생각는다. 어느 날 아내는 저녁을 치르자 요번 일요일엔
영화 구경 갑시다. 하고 그에게 말을 했다. 그는 아내의 이 말에서 아내가 또 무슨 정예와 같이 가자는 게라고 생각을 하면서 무슨 일로 출장 거치 다녀야만 해. 하고는 제법 아내 말에 퇴박을 주려니까 아내는 이날도 뭔지 불평을 품은 채 그 거치 좀 다니면 무슨 지체가 떨어지우? 관두시구려 우리끼리 갈 테니. 하고 끝내 뾰루통했다. 이래서 아내는 우정 정희에게 엽서를 내는 모양이었으나 당하 온 일요일날 정희는 웬일인지 오지 않았다. 얘가 웬일일까? 하고 기두리는 아내 말에 그 잘됐군 하고 놀려주면서 그도 이날은 종일 집에서 해를 보낸 셈이다. 이튿날 그가 사엘 나가니 웬 낯선 글씨의 편지 한 장이 다른 편지들과 섞여 있었다. 다시 한번 살펴봤으나 역시 잘 모를 편지였다. 그는 우정 맨 나종으로 편지를 뜯었지만 편지는 그가 처음 막연히 예감한 바 그대로 정희에게서 온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내용은 별게 아니어서 잠깐 상의할 말이 있어 만나고 싶단 것과 몸이 불편해 찾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한 후 만날 장소와 시간을 알린 극히 간단한 편지였다. 처음 그는 대뜸 그리 유쾌치 못했다. 그러나 뭘 불쾌히 생각기엔 너무 수월하게 말한 기탄 없는 편지였기에 차라리 까다롭게 생각하려는 자기 마음이 되로 쑥스러운 것 같아서 나중엔 자기도 여기에 되도록 평범하려 했다. 이날 집에 돌아와서도 그는 아무렇지 않은 양 당신 동무한테서 편지 왔습니다 하고 편지를 내놓으면서 마치 아내에게 온 편지나 전하듯 무심하려 했다. 아내는 자기에게 온 것이 아닌 줄 알자 좀 의아한 듯이 무슨 일일까? 신병에 대한 이야기인가? 하고 의심쩍어 하는 것을 그가 우정 병에 대한 거라면 의사가 있지 하고 말을 받으려니까 아무튼 어째서 편지를 했든지 그래서 헐만한데 했을 테니까 가보시구려 하고 아내는 역시 동무의 편역을 들었다. 이래서 그는 마음속으로 아내는 아직 한 사람의 여자로선 너무 어리다는 것을 느꼈고 또 이처럼 어린 아내의 순탄하고 단순한 맘씨를 이제 자기로 안아 이대로 받아서 옳으냐 그르느냐는 것은 둘째 문제로 아무튼 이날 그는 이렇게 되어서 정혜를 만나려 간 것만은 사실이다. 그가 전차를 내려서 정혜를 기다리고 있을 본종통 어느 찻집에 들어섰을 땐 거진 8시가 가까워서다. 정혜는 들어가는 초 옆 왼편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기에 쉽사리 알아볼 수가 있었으나 어쩐지 처음 그래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편지와는 좀 달라서 정혜는 약간 당황한 듯이 인사를 했다. 그도 별 말 없이 인사를 받았으나 기왕 왔을 바에야 설사 저편이야
어떤 태도로 나오든 자기만은 되도록 그야말로 기탄 없이 대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는 먼저 몸의 형편을 물은 후 아내도 몹시 염려한다는 것과 그래서 오늘 같이 나오려다 못 왔다는 이야기를 제법 무관하게 늘어놓은 셈이다. 이랬는데도 정혜는 웬일인지 이러한 이야기엔 별 흥미가 없다는 것처럼 그저 허투루 네, 네 하고 대답할 뿐 무슨 이렇다는 이야기를 먼저 꺼내진 않았다. 일이 되면 누가 만나자고 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진다. 그가 차차 말을 잃고 거반 싸늘히 식은 찻잔에 다시 손을 가져갈 무렵에서 여자는 나가실까요? 하고 벼랑간 말을 건넸다. 그는 얼결에 네 하고 대답을 했으나 본정통 입구를 돌아 나오면서 그는 다시금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렇다고 뭘 내색할 수도 없었으므로 그저 지망을 잃은 채 덤덤히 여자를 따라거렸다. 두 사람이 남대문 통으로 해서 부청 앞 넓은 길을 잡고는 다시 광화문 통을 바라보고 걷기 시작했을 때 그는 끝내 내게 무슨 얘기가 있었어요? 하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 정혜는 잠깐 주저했으나 인차 얘기 없었어요. 하고 비교적 똑똑하게 대답을 했다. 두 사람은 다시 잠자코 걷기 시작했다. 그는 속으로 다시금 이상한 여자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느껴지는 이 이상한 여자란 분명히 존경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상한 여자는 끝내 그의 이상한 호기심을 일으켰던 것이고 또 이 호기심은 지금까지 가져온 그 마음의 어느 까다로운 일부분을 헐어버린 것처럼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하실 말씀이 있다고 편지를 내시고서 하고 짐짓 건너다 보려니까 거짓말이에요. 하고 대답하면서 여자는 태연했다. 일이 되면 다음으로 물을 말은 왜 거짓말을 했느냐는 것이었겠으나 그는 어쩐지 이 말을 얼른 물을 수가 없었다. 광화문통을 지나 거진 총독부 앞까지 왔을 때 전차를 타느냐고 그가 물으니까 정혜는 그냥 걸어가겠다고 대답했다. 효자정의 집을 둔 그는 가회정으로 가야 할 정혜를 앞에 두고 잠깐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을 정혜도 알았는지 전 산으로 해서 가겠는데 별일 없으시면 같이 산으로 해 가시지요? 하고 말을 했다. 역시 전날 편지로 말할 때처럼 예사로운 투다. 그는 조금 전부터도 그랬지만 이 여자의 어떠한 태도에든 자기도 되도록 예사로우려고 하면서 그래도 좋습니다. 하고는 쉽사리 대답했다. 경복궁 긴 담을 끼고 삼청동을 들어가 가회정으로 넘어가는 널따란 길을 걸으면서도 두 사람은 별로 말이 없었다. 그는 이따금 우습게
역해오는 감정을 느끼기도 했으나 그저 하는 대로 두고 볼 작정이었다. 길이 변해서 가회종 쪽으로 기울어질 때쯤 해서 이젠 혼자 가도 괜찮습니다. 하고 정혜가 돌아섰다. 그도 그저 그러냐 하는 것처럼 따라 걸음을 멈췄으나 한순간 이상하게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며 그냥 서 있으려니까 괜히 고집을 부려서 미안합니다. 하고 정혜는 그 약간 허망한 투로 말을 했다. 그는 잠자코 있을까 하다가 그러한 경우에 고집이라니 생각할수록 하도 용하고 재미있는 말이어서 왜 그런 고집을 부렸소? 하고 우정 물어본다. 그랬더니 이상하세요? 하고 정혜가 다시 물었다. 그는 정혜에게 배워서 자기도 일견 솔직한 채 네 하고 대답해 본다. 그러나 의외에도 이 말에 정혜는 나빠요 하면서 거반 쏘아보듯 그를 쳐다봤다. 그는 이 애매한 말에서 희한하게도 지금 정혜가 자기를 나쁜 사람이라고 비난한다는 것을 곧 알아챘으나 얼결에 자기도 모를 말을 글쎄올시다 하고는 능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지금 생각해도 이때 정혜에게 당한 꾸지람은 참 억울한 것이다. 그는 이날 밤 돌아와 자리에 누워서도 정혜와 주고받은 말이 좀 채 사라지지 않았다. 아무튼 이상한 여자인 게 제 말을 비춰서 본다면 결국 석재로 인해서 정혜 자신이 어떤 박해를 당고 화를 입고 말 것이란 것인데 이처럼 모든 것을 미리 잘 알 바에야 모토로 이런 방식으로 굳이 제 손으로 함정을 팔 게 없다. 얼른 생각해서 무슨 성격이 이런 성격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또 장난이라면 이건 너무 정도를 넘어 고약하다. 두고 보리라. 그는 결국 이렇게 생각한 후 이런 형태로 내다른 여자라면 응당 머지않아 다시 말이 있으리라 짐작했다. 그러나 그 후 정혜에게선 웬일인지 일체 소식이 없었다. 한 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해도 전혀 소식이 없었다. 그는 이상하게 궁금해지는 심사를 겪지 않는 바도 않았으나 역시 두고 볼 일이었다. 1년이 지나갔다. 그동안 두 부부는 정혜가 결혼을 하고 다시 이혼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그런 일이 있은 덴부터도 그도 아내도 정혜 이야기를 꺼내진 않았다. 그랬던 것이 단 한 번 아내가 죽기 전 어느 비오는 날 밤에 아내는 별안간 정혜 못 봤어요? 하고 물은 적이 있다. 이때 그는 어쩐지 마음이 몹시 언짢았다. 여지껏 한 번도 그에게 묻지 않은 것을 봐서 아내에겐 제일 묻고 싶었던 말인지도 모르고 또 그처럼 끓이는 말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 어째 불길한 징조 같기도 해서 그는 우정 아내 옆으로 가까이 가 보다니 어디서 봐.
하고 되뇌 물어보면서 봤으면 내 얘기 안 했을라고 하고는 웃어 보였다. 혹 길거리에서라도 못 봤나 해서 하고 아내도 따라 웃었으나 이때 그는 뭔지 아내에게 몹시 잘못한 것 같은 생각이 앞을 서서 그깟 이야기를 무슨 그따위를 하고는 자기도 모를 말을 중얼거렸다. 그리고는 창 옆으로 가 담배를 집었다. 밤은 오칠한 듯 검고 비는 쉴 새 없이 내리고 이따금 동병실로 가는 간호부들의 바쁜 걸음이 더 기맥히게 싫은 밤이었다. 아내는 그가 뭐라고 하던 정혜와 커난 여러 가지 그리운 기억을 혼자 속삭이듯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걔 착한 데 있다오. 다음 만나건 다정히 하세요. 하고 말을 해서 그는 끝내 화를 내고 말았다. 거진 땅거미가 접힐 때쯤 해서 그는 풀밭을 일어섰다. 어떤 일본인 노인이 손자뻘이나 되는 어린애를 앞세우고 제 바람에 꼬리를 물고 달리는 점박이 삽살개를 돌리며 거리로 가는 게 보인다. 그는 어린아이의 뒷모양에서 지금쯤 라디오 가게 앞에서나 우체통 앞에서 할머니를 따라 놀고 있을 아들 영희를 생각하면서 그대로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날따라 영희는 라디오 가게 앞에도 우체통 앞에도 놀고 있지 않았다. 그가 새로이 아버지다운 불안을 아는 채 총총히 집에 들어서려니 의외에도 어머니가 예, 손님 오셨다 하고 마주 나왔다. 뒤를 따라 정혜가 영희를 아는 채 이제 오세요? 하고 인사를 한다. 그는 한동안 어이없은 채 그저 보고만 있었으나 옆에 어머니 역시 어리둥절해 있는 것을 느끼자 여길 오셨군요. 언제 오셨어요? 하고 그도 인사를 한 셈이다. 두 사람은 어머니와 영희를 사이에 두고 같이 저녁을 먹고 이숙도록 놀았으나 정혜가 어머니와 아내의 이야기를 했을 뿐 별로 말을 나누진 않았다. 마침내 어머니가 영희를 재우겠다고 안방으로 건너가신 후 방 안은 더욱 거북한 분위기에서 그는 모고 말을 나누고도 싶었으나 대체는 할 말이 없었다. 정혜 역시 이러했던지 결국 이야긴 그가 먼저 꺼낸 셈이다. 낮에 편지를 받고 마침 급한 일이 생겨서 미안하게 됐습니다. 이사를 해서 집을 모르실 텐데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정혜는 어제서야 죽은 아내의 소식을 듣고 그 전집으로 갔었다고 하면서 걔가 어떻게 그렇게 무슨 그런 일이 하고는 석재가 먼저 무슨 말이든 꺼내기를 기다렸다는 것처럼 정혜는 제 말을 시작했다. 어디까지 띠끔띠끔 끝을 맺지 못하는 정의 말에서 그는 지금 정혜가 아내의 죽음을 대단 슬퍼한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도 말을 잃은 채 글쎄 옳시다
하고만 있으려니까. 오늘도 관둘까 하다가 하면서 여자는 눈물이 글썽한다. 그는 자기도 어쩐지 마음이 언짢아지려고 해서 그저 잠잡고 있었다. 조금 후 정혜는 죽은 사람이 뭐고 제 말을 하지 않더냐고 물었다. 그래서 했노라고 대답했더니 뭐가 몹시 언짢은 것처럼 정혜는 끝내 울고 말았다. 소리를 내어 우는 것도 느끼는 것도 아닌 그저 무릎을 세우고 앉은 채 잠잡고 울었다. 다행히 그는 정혜의 이마를 고인 두 손이 눈을 가렸기에 맘 놓고 여자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었지만 지금껏 그는 이처럼 마구 쏟아지는 눈물을 본 적이 없다. 그러나 턱으로 뺨으로 함부로 쏟아지는 눈물에 비해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는 싸늘한 태도가 어쩐지 여자의 아지 못할 운면 같기도 해서 부지중에 그는 얼굴을 돌리고 말았다. 과연 여자의 울음은 단지 벗을 잃은 슬픔만은 아닌 듯했다. 그는 뭔지 자기도 점점 어두워지는 마음을 그저 잠자코 있을 수밖에 도리가 없었으나 다른 한편으론 이러고 앉아있는 동안 그는 일찍이 가져보지 못한 이 여자에 대한 야릇한 불만과 비난의 감정을 어떻게 수사해야 좋을지를 몰랐다. 다음 순간 그는 어떻게 됐든 좌우간 아내로 인해 울기 시작한 이 여자의 울음을 이대로 두고 오래 당하기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노릇이었다. 이래서 생각한 나머지 너무 언짢아 마십시오. 소용없는 일을 그보다도 그간 뭘 하고 계셨기에 그처럼 될 수가 없었습니까? 하고 말을 해보았다. 그랬더니 과연 이 약간 조속적인 말이 효과는 적실해서 시골 가 있었어요. 하고 대답하는 정혜는 그처럼 몹시 울지는 않았다. 그래, 시골서 뭘 하셨기에? 서울엔 언제 오셨소? 하고 그가 다시 물어봤더니 여자는 그저 시무룩이 웃을 뿐 잠잡고 있었다. 순간 그는 자기의 이러한 물음에 능히 웃어 대답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생타가 좌우간 싫었다. 그는 끝내 이상한 미움을 느끼며 그간 이야기나 좀 들읍시다 하고 짐짓 건너다 봤다. 그랬더니 여자는 다 아시면서 하고 여전 같은 태도다. 이래서 그는 끝내 몹시 타락한 여자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렇게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차라리 이 여자에게 너그러우려고 했으나 그러나 어쩐지 이보다는 뭔지 불쾌한 감정이 앞을 서서 그는 자기도 모르게 하도 호사스러운 얘기가 돼서 원 하고 제법 피식이 웃고 말았다. 과연 정혜는 많이 변했었다. 첫째, 빛깔이 해숙한 정도로 희어졌고 성격도 훨씬 달라진 것 같아서 전처럼 과묵한 인상을 주지도 않았다. 그 대신 전보다는 사뭇 품위가 없고 무게가 없어 보였다.
한동안 말을 잃은 채 앉아 있었으나 다음 순간 그는 우연히도 눈이 정혜와 마주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여자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그냥 눈이 퀭해서 맞은편 벽을 보고 앉아 있었으나 여자의 이 버릇 같은 허망한 얼굴이 만일 전날의 것이 일종 건방져서 사치한 것이었다면 지금의 것은 이것과는 훨씬 달라서 어쩐지 처참했던 것이다. 인차 정혜는 가겠어요 하고 일어섰으나 그는 역시 말을 잃은 채 덤덤히 앉아 있었다. 그러나 조금 후 안방으로 건너가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잠이 든 영희를 들여다보고 할 때의 정혜의 얼굴은 그가 의아하리만큼 조금 전과는 사뭇 달라서 일견 명랑해 보이기까지 했다. 그는 다시금 불쾌했다. 조금도 성실치 못한 그저 경박하고 방종한 성격의 표현 같기만 해서 일종 증오에 가까운 감정이 없지 않았으나 역시 좀채로 사라지지 않는 것은 조금 전 그 알 수 없는 얼굴이었다. 뭘 후회하는 얼굴이라면 좀 더 치사해야 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훨씬 더 분별이 없어야 한다. 후회하지 않는 얼굴, 싸늘한 밝은 눈으로 행위했고 그 눈으로 내 일을 피하지 않는 얼굴. 그러나 이렇기엔 좀 더 순되게 절망해야 할 것 같았다. 그는 여전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정류장까지 정혜를 따라 나온 셈이다. 그러나 전날처럼 여자가 굳이 이끈 것도 아닌 오히려 정혜는 몇 번 사양까지 했으나 그역 뭘 그렇게 모지게 굴 흥미도 없어서 그저 먼 곳에 와준 손님을 대접하듯 만일 여자가 전일처럼 산으로 해서 가겠다면 태반 바라다라도 줄 셈으로 그대로 경무대 앞길을 들어 걷기 시작했다. 차차 길이 호젓해 올수록 정혜는 방 안에서보다 훨씬 말이 많아졌다. 이따금 기탄 없는 태도로 지내온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제법 가벼운 기분으로 제가 생각하는 바를 토로하기도 해서 흡사히 그것이 죽은 아내가 생전에 자기를 대하던 그 솔직하고도 단순한 태도 같기도 해서 그는 오히려 싫은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나중 정혜는 점점 꽤 못할 말까지 삼갈 줄을 몰랐다. 연애를 많이 하는 여자는 사실 한 번도 연애를 못 해본 여자일지도 몰라요. 하고 말을 하는가 하면 또 단 한 사람의 자기 사람을 잃어버린다는 건 큰 약점이에요. 하고는 얼른 들어 상구 모를 말을 그대로 소근거리기도 해서 꼭 딴 사람 같았다. 그가 듣다가 못해서 그렇다고 숱한 연애를 할 건 뭐요? 하고 물어봤더니 여자는 더 뭔지 하염없는 태도로 쓸쓸하니 말이지. 사랑하기만 하면 100년 1000년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건 거짓말이었어요. 하고 잠깐 말을 끊었다가는 다시 참는다는 건 자랑이 있는 사람의 일을 깨고 또 자랑이 없는 사람은
외로워서 쓸쓸할 게고 그 쓸쓸한 걸 이겨나갈 힘도 없을 게고 그러니까 결국 아까 말한 그런 약점이란 어리석은 여자에겐 운명처럼 두려운 것이에요. 하고는 혼잣말처럼 사분거리기도 했다. 그는 쓸쓸하니 말이지 하고 말하는 여자의 음성에서 이상하게 일종 치근한 정을 느끼며 그냥 잠자코 있으려니까. 사람은 진정 좋아하는 마음이란 그리 수월치가 않아서 무작정 보고 싶으니 말이지. 여기에 거역하자면 저를 상칠밖에 도리가 없으니 말이지. 하고 정혜는 여전 같은 태도로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는 여자의 이러한 대담한 이야기가 일종 징하게 느껴졌다거나 반대로 무슨 감동을 주었다기보다도 흔히 서양 여자들에게 많다는 무도병이란 병처럼 이 여자에게도 무슨 고백병이라는 게 있지는 않나 싶어서 차라리 의아할 정도였으나 역시 한편으론 언젠가 걔는 제가 남을 사랑할 때라도 무사한 편보다는 까다로운 편을 취하는 성격이래요. 하던 아내의 말이 생각나서 어쩐지 한 소녀의 당돌한 욕망이 이보다는 훨씬 사나운 현실에 패한 그 폐허를 보는 듯해서 싫었다. 얼마를 왔는지 길이 삼가람으로 된 곳에 이르자 이리로 해서 전철 타겠어요. 하는 정의 말에 그는 비로소 얼굴을 들었다. 그러나 이 외에도 눈물에 마구 젖은 여자의 얼굴에 그는 다시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생각지 못한 일이다. 그는 처음부터 여자가 울면서 이야기를 했다고는 암만 해도 믿어지지가 않았다. 그는 여자가 새로이 알 수 없는 한편 이상하게도 마음이 무거워짐을 느꼈다. 두 사람이 피차 말을 잃은 채 경복궁 긴 담을 끼고 거진 반이나 내려왔을 때다. 정혜는 다시 말을 이었다. 인생이란 어떤 고약한 사람에게도 역시 소중하고 고귀한 것인가 봐요. 아무리 가혹한 운명이라도 이것을 완전히 뺏지는 못하나 봐요. 죽기 전 꼭 한번 뵙고 싶었어요. 뵙고는 제일 고약하고 승없는 나의 이야기를 단 한 분 앞에서만 하고 싶었어요. 하면서 역시 아까와 같은 어조로 도란도란 이야기했다. 그는 머리를 숙인 채 마음속으로 지금도 정혜가 울면서 이야기를 할 게라고 생각했다. 뭔지 더 참을 수가 없었다. 당장 손이라도 쥐고 숱한 이야기를 하고도 싶은 이상한 충동을 순간 느끼는 것이었으나 역시 뭐라고 표현할 말이 없었다. 그는 끝내 얘기 관둡시다. 내가 고약한 사람일게요. 그리고 당신은 승 없지도 아무렇지도 않소. 하고는 뭔지 자기도 모를 말을 중얼거렸다. 그리고는 비로소 처음으로 여자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여자는 그의 말을 조금도 믿지 않았다.
믿지 않는 것을 그는 여자의 얼굴에서 보았다. 길이 거반 끝날 때쯤 해서 두 사람은 꼭 같은 말로 또 뵙시다. 또 뵙겠어요. 하고 마지막 인사를 주고받았으나 전차가 떠날 때쯤에서 어쩐지 그는 다시 정희를 못 볼 것만 같았다.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초조한 걸음으로 몇 발자국 앞으로 내다르며 제법 크다랗게 여자를 불러봤다. 그러나 이미 정혜가 알 턱이 없었다. 마침내 그는 오던 길을 향하고 발길을 돌이켰다. 정말 지루한 걸음이었다. 이날 들어 발서 3번째 오르나리게 된 꼭 같은 길은 그 나가 잡히진 꼴하고 천상 엄흉하기 짝이 없었다. 그가 여전 참기 어려운 역정을 품은 채 돌층계를 반이나 올라왔을 때다. 드디어 그는 마음속으로 정혜는 제 말대로 흉악할지는 모른다. 그러나 거지는 아니다. 허다한 여자가 한껏 비굴함으로 겨우 흉악한 것을 면하는 거라면 여자는 영원히 아름답지 말란 법일까? 하고 중얼거렸다. 그러나 다음 순간 눈앞엔 어느 거지 같은 여자보다도 더 거지 같은 딴 것이 싸늘한 가을바람과 함께 그의 얼굴에 부딪혔다.